가 연중 최저점 갱신, 10년 위기설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연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연저점 또 붕괴가 됐어요.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이 일상화가 돼버린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건데, 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솔직히 뭐 폭락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보다 하락률이 더 크거든요. 자, 그 이유 간단하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더라. 자, 1개월 사이에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에요. 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치솟죠. 지금 1달러당 1138원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다는 거. 자,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지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익을 내봤자 화폐 가치 떨어지면 어차피 똔똔이니까.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11,200원 정도, 원달러당 1,200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자본 유출이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1,130원대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자, 이제 시장이 개입을 하면서, 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지금 조정하는 분위기는 지금 보여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 급락에 비하면은 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다. 그것은 정부에서 개입을 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좀 머쓱하신 분이 있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불과 이틀 전에 국정감사에 출석하셔서 한국, 미국 금리가 확대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경상수지가 흑자고 뭐 재정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 기업도 부채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국의 기초경제가 탄탄해서 자본 유출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한국은행 총재가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경제, 지금 세계 경제,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유출이 그냥 뭐 대한민국 펀더멘탈이 무너졌다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다른 지역, 뭐 다른 대륙이나 다른 국가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대한민국에 몰려있는 외국인 자본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투자된 주식이나 채권에서 자금을 빼나가죠. 그럼 그게 바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를까요? 알죠. 자, 그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 한국은행에서는 외국인 자본 유출 뭘로 판단을 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걸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본 유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9월만 해도 1조 9천억 원이 유출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자, 10월달 돼서 1일부터 15일까지, 자, 10월 상반기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 빠져나갔다. 그럼 16일부터 30일까지 집계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2조 이상 빠져나가는 건 지금 확정된 상황이더라. 자, 이 하락 빠져나가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만, 자, 대한민국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이제 한국은행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점 매수 기회냐 아니냐,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보통 보수 언론에서는 좀 장밋빛 전망,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세우는데,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잘 안 보여요, 뉴스에서 보면은. 자, 왜냐? 저도 지금 지금 주식이 싸다고 말을 못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자, 일단은 제일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자, 그 전에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 터키나 아니면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외환 위기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다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자, 문제는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신용 거품이 터질 우려가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서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어요. 자, 이탈리아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재정 위기가 고조되면요, 그 옆에 있는 국가 스페인에서도 재정 위기 반드시 터집니다. 그럼 서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중국 부동산 거품부터 시작해서 기업 부채, 부동 거품이 터져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년 경제설의 현재 위치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한 가지의 위기라면, 어느 한 가지의 문제라면요, 그 위기가 터진 곳에 국토자금 투자해서 그냥 투입해서 그냥 그 위기 막으면 되는데, 이게 워낙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가 폭락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아시다시피 끝자리가 8, 7, 8, 9에 흔히 경제 위기가 많이 터지는 10년 경제 위기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10년 경제 위기냐? 아니에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주가 시장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10년 경제 위기는 언제 터지냐? 자, 일단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당 7위안 돌파하고요. 외국인 자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탈을 해야 돼요. 투자 자본 말고, 자, 중국의 제조업에 투자했던 뭐 여러 가지 시장 자본들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죠. 지금 고유가 시대죠. 그럼 물가 상승 압박이 작용됩니다. 자, 그럼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동성 축소 뭐냐? 한마디로 금리 인상입니다. 자, 터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엔 물가 상승 압박 때문이더라. 자,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으니까 부정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를 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경제가 튼튼하게 되면 이 유동성 축소에도 버텨야 되는데, 자, 지금 고부채의 기업들이나 지방정부가 파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거품 100% 꺼지고요. 그리고 나면은 금융기관까지 부실화가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10년 경제 금융 위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 공적 자금만큼 위안화 약세가 더 커져요. 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자, 적어도 10년 위기라고 하면은 2단계까지는 와야 됩니다. 자, 유동성 축소하는 과정이 이어서, 자, 기업하고 지방정부가 파산이 속출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까지 같이 망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시나리오 나오면요, 대한민국 주가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고요, 부동산 100% 폭락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경제 위기에는 불씨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자, 대출이자가 정말 싸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가게 같은 건, 부동산 같은 거, 주식 같은 거에 이제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자,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채금리가 싸니까 국채 발행해서 막 선시집성 정책 막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어요. 일단 10년 위기설 지금 어떤 원인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앞으로 더 큰 게 남았는데 그 큰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리를 드렸고요. 이것을 한번 부동산과 연관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금리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부른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선도적으로 미국이 지금 끌고 나가고 있고요. 미국과 연동되어 있는 홍콩에서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대한민국에서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왜 못 올리고 있냐? 자, 금리 인상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취업자 수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 경제와하고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외국 자본 유출이 심각할 때 주식 채권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비율을 보고 그것이 심각하다고 느끼면 한국에서 환율 방어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주한국은행 총재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미 표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금리 인상은 좀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미국에서 이 세계 경제의 위기를 신경을 쓰냐? 쥐뿔도 안 쓴다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요, 미국 경제만 봐요.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금리로 가야 된다. 비정상적인 저금리에서 벗어나 정상금리로 돌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정상금리가 어디냐? 3% 중반에 한 3.5%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올릴 거냐? 올해 한 차례 더 올려서 2.5%까지 올리고 내년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올려서 3.25에서 3.5%까지 맞춰요. 자, 그때 미국 경제 상황 봐가지고 더 올릴지 말지는 이제 그 시장에서 결정될 건데, 자, 이게 기준금리를 내년에 세 차례냐 올리냐 네 차례 올리냐 말이 많은데 지금 더 많이 올릴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제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이것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지만은 자, 자기가 놓은 자충수에 지금 걸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고유가, 유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원래 유가가 폭락했던 전제 중 하나가 이란이 제재가 해제되면서 국제시장에 석유가 많이 풀릴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란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엄포를 놓은 상태니까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크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내년까지 미국은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자, 게다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도 굉장히 환상적인 수준이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11월 30일에 확정됐어요. 이준환국은행 총재가 기어이 고집을 부려서 10월 18일 날 안 했고요. 자, 10월 31일 날 올려요. 자, 10월 18일 왜 안 올렸어요? 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낮췄는데, 그러면 11월은 이게 좋냐? 아니라는 거죠. 금융 불균형뿐만 아니라 외화 자본 유출이 우려되니까 올리더라.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내년에는 금융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고용지표, 물가 상승률 모두 약세라서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자, 금융 불균형에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기축 추세를 거슬리면서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게다가 과거에 지금 0.75%인 미국 금리 차가 이제 한계 지수인 1%까지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이 1%를 왜 기준으로 보냐? 자, 2006년에 1% 금리 역전으로 8조 2천억 원의 자본 유출이 됐고 코스피가 거의 8.6%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외국인 투자 자본의 흐름이 대한민국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생뚱맞게 부동산 강의에 여러분들께 쇼킹 경제, 쉬운 경제는 이름으로 세계 경제 상황을 저희가 이제 매일 업로드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리 얼마큼 올려야 부동산이 폭락하나,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금리와 주택가격 보면 미국이에요.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이 이빠이 꼈다가, 많이 꼈다가, 자, 금리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면서 한 이 고금리 상태에서 1년 정도 기간에 이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저금리 이후에 고금리 정책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100% 금리는 깨진다. 자, 한국도 비슷합니다. 자, 대한민국도 고금리 정책에서 저금리로 갔을 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25%로 금리를 올렸더니 3.25%까지 올렸더니 다시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 자, 이게 금리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좀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하필 시기가 안 좋아요. 서울시 아파트 준공 물량을 봤더니 2019년에 무려 48,000 가구고요. 2020년에 36,000 가구입니다. 자, 보면은요, 2008년에
주택 가격이 한 30%다 폭락을 했거든요. 왜 폭락을 했냐?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 뭐 반포나 이런 지역들. 그래서 저층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죠. 그 아파트들이 일시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자, 많이 폭락을 했죠. 왜냐면 이때 역전세난이다 해가지고 시중에 자금이 씨가 말랐었는데, 자, 문제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 경제 상황도 비슷하게 안 좋아요. 2008년에 미국이 안 좋았는데, 2019년에는 중국이 안 좋은 거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복병이 있어요. 2008년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전세 비율이 2008년보다 현재 수준이 월등히 높아요. 자, 2008년만 해도 전세값 보면은요, 매매가 뭐 15억짜리 아파트 전세값 뭐 4억, 5억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뭐 잠실에 있는 아파트 뭐 전세값 8억, 강남 아파트 전세값 11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가에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위기하고 입주 물량이 같이 터지게 되면요, 역전세라는 훨씬 빨리 터져요. 자, 그럼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금융 대출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볼게요. 자,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가 다시 오른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거 안 온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근접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직도 부동산에 오른다 믿는 분들께 이